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일 열어야 할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오늘 엽니다. 잠시 뒤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간의 녹음 파일 파문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이 파문이 좀 채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공영방송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 MBC 기자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후반인데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간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네, 직접 들어도 봤고, 그 녹취록 스크립트도 봤습니다. 전직 어, 공영방송 뭐, MBC 기자 출신이신데요. 좀 네, 어떠셨어요? 제일 첫 느낌. 그 이게 지금 86년, 87년에 문제가 됐던 말지 사건, 이 벌써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언론 상황이라는 것이 그 이전의 독재 상황도 그렇고요. 뭐 별로 바뀐 게 없지 않는가. 도대체 우리가 발전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뭐가 발전이 됐는지 네. 상당히 의심스럽게 다시 한번 현실을 확인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도 통제, 보도 지침 이런 게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개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녹음 파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세월호 참사 며칠 뒤인 2014년 4월 21일 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4월 30일 분인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그 세월호 참사 책임이 청해진 해운 선장 선원들한테 있지 왜 자꾸 해경 책임 구조 못한 탓을 하느냐. 욕설을 섞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정현 전 홍보수석 항의를 하는데요. 우선 이 자체로 보도 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이런 게 보도 개입이죠. 네. 보도 통제고요. 음흠. 보도 지침이고요. 뭐 이걸 지금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하는데 네네. 이런 것이 개입이죠. 대개 그 말진 사건 때도 저희들이 쭉 봤습니다마는 그 간섭의 내용이요. 네. 대개는 빼랍니다. 빼라. 보도하지 말라는 음. 것이고 네. 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네. 줄여라라는 거고요. 또 줄이는 것도 뉴스 경우에는 뭐 앞에 넣지 마라, 뒤로 돌려라라는 것도 있고요. 가령 리포트로 처리하지 말고 단신으로 해라랄지 이런 것이 개입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것은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용어 얘기가 아마 나올 텐데 네. 용어를 이러이러한 걸로 바꿔라라고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지 사건에서는 쭉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보도를 해달라, 보도를 늘려달라, 보도를 앞에 놔달라 그러는데 네. 결국은 이런 것이 간섭이고 통제고 지침이고 그런 거죠. 지금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정현 의원이 당시 홍보수석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오히려 더 파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가 전혀 문제의식을 일반적 국민의 눈높이와 좀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정현 수석의 그 4월 21일, 30일 통화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사실 네, 13년부터 쭉 그 김시곤 국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의 그 비망록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이 네, 이미 공개가 돼 있고 네, 재판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그때 두 번만 딱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그거 두 개 당시에는 홍보수석이었지만 이미 정무수석이었을 때 한 것도 있고요. 네,
이 두 개의 녹음 파일은 긴 보도 통제 속에서의 일부분이 지금 나간 거니까요. 네. 이원종 비서실장은 무슨 뭐 취임을 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네 뭐네 이분이 지금 역대 정권에서 고위직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고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지금 엊그제 그 변명이라는 건 변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신 나간 소리고요. 네.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운 음.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다시 한번 좀 그 녹음 파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해보면 이번 사건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일이 이정현 홍보수석의 개인 판단이었냐,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이 알아서 그냥 이원종 실장의 말대로 본인이 이게 업무에 충실하다고 도저히 볼 수 없지만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그렇죠. 대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받네. 이 대목이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음, 대통령에게 네, 봤소? 안 봤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개 청와대 관계자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확인될 수 없는 평가를 이유로 들어서 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잘들 알아서 좀 해주시오라는 건데 이게 아주 전통적인 수법이고요. 예, 권력의 측근 그러니까 문고리에 가까울수록 예, 이 수법을 많이 써먹죠. 뭐 50 때도 이랬으니까요. 50 때도 MBC에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 우리 영감이 뭐 MBC만 보는 거 알지 않소? 뭐 어저께 거 보고 뭐라고 하십디다. 뭐 그러는데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이게 뭐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틀림없이 뭐 이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보면서 표정이 변했달지 한마디를 했달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완전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절대로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대목은 있고요. 청와대 하여튼 문고리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항시 쓰는 수법이다라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권력자의 심기를 가지고 네, 권력의 측근들이 써먹는 수법이 여기서도 동원이 됐기 때문에 매우 전통적인 보도 통제 방법입니다. 매우 전통적인 보도 통제의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예컨대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예전에 박건상 사장이 KBS 네네네, 사장을 하셨을 때 예, 이런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건상 사장은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네, 박건상 비망록 비슷한 건데 그때 이제 그 온로비 사건이 났을 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보자고 해서 들어가 가지고 정면으로 대통령과 KBS 사장이 붙은 거죠. 근데 박 사장이 결국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대단히 섭섭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은 굴복하지 않고 보도를 그냥 그대로 하라고 보도 책임자들한테 네,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지금 박건상 비망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어저께 오래간만에 읽어봤는데요. 권력이 물론 선한 권력은 없지만 네, 최소한의 염치를 갖춘 권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식과 예의범절과 염치를 갖춘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대통령이 반내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최소한의 염치, 상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요. 수석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고 하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박권상 사장과 길환영 전 사장 정말 그 KBS 직원들은 참 많은 특히 KBS 기자들은 많은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개의 녹음 파일 이외에 김시곤 국장의 일일 업무 기록, 그러니까 그 비망록이죠.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쭉 보면 2013년 초반부터 계속 보도 청와대 보도 개입 이런 것이 그 길환영 사장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넣어라 빼라 올려라 내려라 줄여라 뭐 상당한 지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미 KBS는 스스로 보도할 수 있는 자정 이런 걸 완전히 잃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체로는 좀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외부의 언론 자유 문제가 있고요. 네. 내부의 언론 자유 문제가 있는데요. 네. 길환영 사장 체제하에서 일단 그 김시곤 비망록을 토대로 봤을 때 내부의 언론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길환영 사장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양태로 봤을 때 가령 청와대 그 실장이나 수석 네. 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 이정현 수석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일관되게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KBS 내부의 채널은 뭐 사장도 있을 거고요, 네. 본부장도 있을 거고, 국장, 부장, 뭐 일선 기자에게까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런 청와대 일종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채널이 여러 가지겠죠. 네. 근데 길환영 사장은 이 비망록을 보건대 굉장히 충실하게 청와대 하명을 받아가지고 그 보도본부의 라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회의에서 아주 거의 공개적으로 이걸 했다는 것이죠. 네. 하명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사장이 아니고 청와대 직원처럼 사장직을 수행한 겁니다.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장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최소한의 염치를 가졌다면 네. 이런 사장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방송 장악의 양태가 여러 가지면서 결국은 인사로 개입을 장악의 단초를 마련하고 인사를 가지고 또 계속 흔들면서 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주 증명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외부의 언론 자유도 중요하고 내부의 언론 자유도 중요하고요. 이 내외부의 언론 자유가 다 갖춰져야 언론 자유의 최소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건 지금 현재 그 우리 언론의 상태, 언론의 어떤 체질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비망록 그리고 또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그 마치 그 이정현 수석 그리고 길환영 사장 그리고 김시군 국장이 한 회사 다니는 선후배 사이처럼 느껴져요. 이를테면 뭐 이정현 수석이 내가 출입처가 여기잖아. 나는 오늘 여기서 잘게라든가 뭐 이렇게 뭐 막 그 이렇게 그 이를테면 기자들의 용어로 뭐 네. 지금 야마를 말이야 이렇게 잡으면 어떡하냐 중심이 이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해경 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 청해진 해운 선주 선장 선원들을 조져야지 왜 지금 기사의 방향을 이렇게 쓰느냐라고 거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선후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가라는 의혹도 좀 듭니다. 이런 대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수석은 원래 정당 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 정당의 공보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의 어떤 체질,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의 차이, 네. 그 편집 과정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죠. 오랫동안 기자들과 둥글다시피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이 취재와 편집의 전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그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뭘 빼달라느니, 뭘 제목을 바꿔달라느니, 그리고 이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전체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뭐 거의 기자 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선배처럼 행동을 하고 네. 그런 건데 지금 본인의 위치가 청와대 수석이라는 것을 거의 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정당의 공보실에 있을 때 기분으로 청와대 수석직을 수행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기초와 상식과 염치가 전혀 없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는 것도 이게 좀 업무라고 그러잖아요. 네. 통상적인 업무라고 네, 그러는 네, 것도 네. 보도지침 때도 똑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6년이요. 지금 이 머릿속 구조나 예. 인식이나 예. 상황 인식 이런 게 우리가 이 보도지침 말지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도 시대를 반성하지 않고 지금 넘어온 겁니다. 87년이라는 엄청난 우리가 시대적 아픔을 겪고 깨어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대선이 거쳐갔지만 지금 시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이게 1986년 보도지침 사건 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바뀌었다고 뭐가 개혁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길환영 사장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네. 2013년 8월 20일자로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작업 11개 파트가 더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 이튿날 길환영 사장이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게 나갈 수가 있냐.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와대의 이른바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쩌면 김시곤 비망록 이전부터도 이런 일이 계속됐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가져볼 만한데요. 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보도 통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문제된 금방 말씀하신 이 8월 20일자 보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깊이 관여가 돼 예. 있어서 이 보도를 보고 네. 이게 댓글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네.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알게 해준 보도였는데 예.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요. 이거 KBS의 특종 보도였는데요. 네. 이게 뒷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자적 감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보도를 뒷부분에 배치했다는 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네. 그 경위를 금방 설명하신 그 경위를 제가 뒤늦게 듣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 멍청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네. 이 보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뒤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순서와 상관없이 이 보도는 매우 빛나는 보도고요. 네네. 이 보도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 단계 진실에 더 다가가는 정도로 중요한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순서를 바꾸고 뭐 물타기를 해도 이 보도의 중요성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또 그 이면으로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네. 도대체 KBS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KBS 보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KBS 보도를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사장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아닌가.
사장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거고요. 음. 이런저런 그 보도를 통제하고 보도에 관여하는 세력이 외 내부에 전방위적으로 있고 이게 결국은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해주는 아주 엄청난 증거를 저희들이 확보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이게 보도 통제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 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과연 김시곤 국장 있을 때만 그랬겠냐 KBS가 네, 이 그렇죠.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가? 또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KBS에만 그랬을까? MBC, SBS는 안녕한가?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뭐 당연하죠. 뭐 장기간이고요. 네. 전방위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거고요. 네. 저는 그 MB 정권 초기에 앵커를 하다가 예. 잘렸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당시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MB 정권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네. 제일 먼저 앵커를 찍었는데 네. 앵커 찍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광고 탄압을 시작을 했고요. 이사회는 이미 장악이 돼 있었습니다. 네. 박문진이라는 이사회는 장악이 돼 있었고 왜 그러냐면 이사회 장악이 되는 건 6대 3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6명의 이사를 여당이 보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사회 장악이 돼 있었는데 MBC라는 방송사가 장악이 안 되니까 앵커를 찍어내기 위해서 광고 탄압을 했고 앵커를 찍어내고 보도국장을 그 전에 찍어냈는데 그때 보도국장 찍혀나서 나간 사람이 김성수 지금 의원이고 네. 박광원 의원입니다. 아. 당시 정치부장이 최명길 정치부장이고요. 아. 그리고 나서 국장을 찍어낸 뒤에 앵커를 찍어내고 마지막에는 사장까지 찍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인사에 예. 쭉 개입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철 사장을 보내가지고 예. MBC 체질 개선에 나서서 네. 시용 기자를 대량으로 쓰고요.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네. 다양하고 끈질긴 공격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예. KBS도 똑같은 지금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KBS는 오히려 더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없이 쉽게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MBC 장악하고 KBS 장악은 약간 양태는 다르지만 네. 본질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MB 때 시작된 방송의 체질 개선이 박근혜 대통령에 와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언론계에서 특히 언론노조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방송 장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글쎄요, 방송만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요. 네. 지금 언론이 대부분이 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신문은 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언론은 또 영세하고요.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은 물론이고요. 언론 장악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정말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대한민국은 OECD에 좀 오르기 민망한 선진국 대열 들어가기 어려운 수준의 민주주의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명목상의 민주주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네. 민주주의의 그 지표가 대단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언론이고 네. 또 검찰이고 법원이고 감사원이고 뭐 국세청이고 이런 걸로 보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주제로 얘기하는 언론 상황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시대로 진입하고 이러면서 사실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언론의 질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취임 후에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런 걸 할 의도도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약속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방송 장악은 네, 절대로 없다. 이런 네.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시곤 국장의 그 비망록을 보면 박 대통령 발언 이후에 계속 KBS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책임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세하게 무슨 전화를 하고 이런 거야 대통령이 모를 수 있지만 네, 대통령이 이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양태는 모르겠지만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박 대통령이 알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 담화는 뭐 저는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의 담화를 믿지 않았죠. 이걸 믿었던 사람은 아마 국민 중에 아주 극히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최대의 적은 박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네, 지금도 깨지고 있지만 네, 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는 공약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김시곤 비망록만 봐도 바로 알고요. 네, 바로 그 이정현 당시 수석은 개입을 하거든요. 세월호는 뭐 그로부터 1년 뒤의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정권에 대한 욕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관념은 네,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고 그런 맞아요. 점에서는 이 공약은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이 과연 몰랐겠냐? 분명히 알았을 거다. 뭐 사사로운 내용은 몰랐을 수 있지만 방향이나 목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정영국 대변인 처음에 이거 뭐 개인 차원에서 그냥 전화한 거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원종 실장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뭐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연의 임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김성호 홍보수석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뭐 정정보도 요청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네.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요. 다 떠나서 정정보도 요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정정보도는 이제 오보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청와대나 정권이 생각이 다른 것을 전부 오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판단과 생각과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을 전부 오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보는 그 개념상으로 봤을 때 사실이 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선한 권력은 원래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악한 권력이 물론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네, 권력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나가려면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과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는 건데요. 네, 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 업무다랄지 정정보도 요청이다랄지 얘기하는 것은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상식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거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사건 초기에 KBS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네, 초반에는 다루지 않다가 매우 중립적으로 이 사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이런 식입니다. 이정현 녹취록 여당은 지켜봐야 야당은 청문회 뭐 이런 네, 이런 식의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MBC 백종문 사태 때도 MBC는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영방송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태도로 이렇게 보도하는 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직 언론인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자신들의 문제를 알죠. 아는데 어떻게 보도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방송들이 다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관영방송 체질로 지금 돌아간 것 같은데요. 관영방송 체질이다. 그러니까 관영방송이 방송이 해야 될 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언론이라는 거에 대한 관점을 상실한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MB 정권 이후에 언론의 체질, 특히 방송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슬픈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국가기관인데요. 이정현 의원 그리고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수사의 속도를 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그러겠으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검찰 민주의 지표 아까 우리가 쭉 네. 언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민주의 지표 중에 하나가 검찰이고 법원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뭐 집행유예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벌금형도 지금 부과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벌금형이라도 기소가 되고 선고가 된다면 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건 뭐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상주의자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검찰이 그렇게 대우각성하는 검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정현 홍보수석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뭐 본인 좀 과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문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진행 중인데 대표 출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순천 시민 모임 지역구죠. 순천 시민 모임에서는 의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현 의원이요. 정치인의 도리로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라면 네, 그리고 지금 순천을 자기 지역구로 하는 의원 아닙니까? 네,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을 거고요. 만약에 이정현 의원이 호남 정신을 뭐 계승한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호남 정신은 민주화 평화일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반민주의 표상에 해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성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여당에서 만약에 잘했다, 통상 업무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 여당의 수준이나 체질을 보여주는 걸 텐데요. 네, 네, 만약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히 정치인으로서 민주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는 신용을 낸다면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겁니다. 글쎄요, 의원직 사퇴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대표 경선 정도는 그만두는 것이 맞을 거고요. 만약에 이걸 대표 경선에 출마를 고수한다 그러면은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의 모독에 해당할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 수준에서의 모독에 해당한다 이런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앞서 MB 정부 때부터
계속된 언론 장악은 사실상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됐는데요. 야당의 힘으로 이 문제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이를테면 최소한의 청문회는 즉각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있을 거고요. 네. 뭐 특위 차원의 청문회가 있을 건데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는 거고 특위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 19대와 20대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여소야대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 부딪혀봐야 알겠지만은 여당이 거부할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이 문제를요. 여당이 거부하는 더군다나 위원장이 지금 여당인 상황에서 네. 어느 수준의 청문회가 가능할 건지를 저희들이 지금 가늠해 보고 오늘 오후에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걸로 방송이나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네.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건으로 지배구조 정도는 바꿔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권력의 상식과 권력의 금도를 하는 문제는 회복하는 문제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네. 대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이 사안에 대한 청문 문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지금 대단히 흥미롭고 두렵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여당과 접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언론 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입법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종편이나 보수 언론으로 가면 상당히 왜곡돼서 문제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는 문제를 수차례 많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2017년 대선 앞두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것들이 기획되고 있다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이런 언론 환경을 돌파하면서 대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새누리당은 일본식 자민당 체제 50년 장기 집권을 꿈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친박의 홍문종 의원 등은 주장한 바 있기도 한데요.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깊이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댓글 사건 같은 것이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요. 네. 지금 댓글 사건의 주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지금 국정원 정보위원회 지난주에 열려서 다시 이 문제를 환기를 시켰고요. 네. 정보위원회에서는 사이버사령부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에도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연합 문제도 이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버이연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촉구를 했고요. 예. 그러나 뭐 저희들이 촉구한다고 움직일까 하는 거에 대한 회의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네. 언론의 문제는 이 언론인들이 자각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외부의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언론 자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합리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회 정당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갑자기 이정현 녹취록 파문이 터진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과 연계가 돼가지고
세월호가 지금 6월 30일로 특위 네. 조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회 미방위에서 팟캐스트 규제와 관련된 새누리당의 주장이 좀 나와가지고요. 이거를 언론중재위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편 규제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이 작은 파이인데요. 이 언론 전체 지형으로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인가요? 글쎄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년 전 보도지침 사건하고 어찌 보자면 닮은꼴 사건이 또 하나 터진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BC 기자 출신으로 또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30년 전에 보도지침 사건, 말지 사건이 났을 때 그 당시 언론들은 독재하에서 말을 못했지만 터질 게 터졌다, 시원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때 언론들이 과연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언론들이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또 나왔구나, 뭐 이거 참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언론도 내부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치열한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물론 어렵죠. 87년도 상황, 86년, 7년도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문제는 절대 남이 고민해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자성이 언론의 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아마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다시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최소한의 염치, 합리성, 상식을 갖춘 정권을 우리나라에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평화의 시작이고 민생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그 역사적 배경, 정치적 이유,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당대표 경선은 출마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네.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곧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시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혹시라도 당대표 출마하시게 되면 팟짱에 꼭 출연하셔서 더불어민주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